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는 약 2주 만에 재개된 것으로 올해 들어 5번째입니다. 합참이 밝힌 살포 당시 풍향은 북서풍으로 풍선은 경기 북부를 기준으로 남동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밤사이 오물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에 대한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북한이 어제 오후 5시 40분쯤 경기 북부 지역으로 오물풍선을 살포했습니다. 8차 살포, 지난달 26일 이후 22일 만입니다. 이에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했습니다. 골목길에 종이 쓰레기들이 흩뿌려져 있습니다. 북한이 날려보낸 오물풍선이 주택가에서 터진 겁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부터 북한 지역에서 오물풍선이 떠오르기 시작해 서풍을 타고 경기 북부 지역으로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 속에서 건강 잘 챙기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1,700만 경기도민, 인천 시민들과 함께 수도권의 주요 현안들을 집중 분석하는 인사이드 경인입니다. 지난 5월 28일이었습니다. 북한이 풍선에다 각종 오물을 매달아서 우리나라 쪽으로 날려보낸 첫날이었는데요. 이른바 오물풍선으로 불리는 북한의 이런 도발은 최근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정부는 북한에서 GPS 신호 교란 행위가 발생해 인천국제공항에 항공기 이착륙도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의 전문 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우리 정부가 제기한 북한의 GPS 신호 교란 행위를 규탄하기도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런 북한의 다양한 방식의 도발 행위는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근 벌어지는 북한의 도발에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이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맞대응 차원이라는 겁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맞서 우리 정부도 지난달 말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남북 관계가 이렇게 강대강으로 치달으면서 국민들의 불안감도 고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 인천 등 접경 지역 주민들의 긴장은 타 지역에 비해서 더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위는 우리나라를 향한 북한의 군사 도발 행위를 가장 먼저 피부로 접할 수밖에 없는 경기도 파주시의 김경일 시장님, 그리고 남북관계 전문가인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님 모시고 얼어붙은 남북관계로 발생하는 불편과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수용까지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난 5월 28일 밤 네. 이제 북한이 사실은 지금까지의 도발 방식과는 좀 다르게 네네. 이른바 오물풍선을 대규모로 날려보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오물풍선에는 주로 뭐가 들었고요? 어디서 북한에서 날려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나라로 보내는 겁니까? 오물풍선은 뭐 우리가 화면에서도 많이 봤습니다만 이제 풍선은 가로 세로 2m에서 3m 정도 되는 큰 풍선입니다. 그러니까 풍선 안에다 오물을 넣는 게 아니고 풍선에다가 오물을 매다는 것이죠. 그 오물의 내용은 대체로 이제 종이 쓰레기가 주류인 것 같고요. 플라스틱 병도 있고 우리가 좀 걱정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거기에 만약에 혹시 생물학 또는 화학 무기와 관련된 그런 그 전염성 강한 것들이 혹시 있는 것 아니냐 이게 걱정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그 물건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나마 이제 좀 다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이 오물풍선이 대체로 보면 이제 계절적으로 북측에서 남측으로 바람이 부는 계절에 풍선을 날려 보내게 되는데 대체로 이제 그 북한에서도 우리 쪽에서 보면 이제 서부전선 쪽 개성이나 또는 장산고시나 이쪽에서 날려 보내면 이제 남쪽으로 이렇게 바람
타고 이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그런 풍선들이 몇백 개씩 날려 보내지만 실제 남측으로 내려오는 풍선은 그 중에 한 뭐 5분의 1도 안 됩니다. 대체로 이제 그 동해 쪽으로 빠져나가거나 또는 북한 지역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그러나 이제 남측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 호남 지역, 영남 지역까지도 이번에 그 풍선 발견됐다는 보고를 보면 그 위력은 심리적 위력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그 연평도 포사격, 네네네. 또 서해상의 NLL 침범 뭐 이런 무력 도발이 주를 이뤘는데 네네. 이번 오물풍선은 사실 방식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심리전 뭐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네네. 뭐 우리나라를 자극하는 방식이 이렇게 바뀐 이유 뭐라고 네네. 분석하세요? 뭐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이제 이 오물풍선을 보면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그런 북한의 이제 방식이 이번에 나온 겁니다. 물론 과거에도 북한이 이제 풍선을 날려 보냈습니다. 우리 쪽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사총을 쏜 적도 북측에서 고사총을 쏘기다 우리가 날려 보낸 적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번처럼 이제 횟수가 이렇게 많고 이렇게 많은 것을 날려 보낸 적은 별로 없었죠. 대체로 보면 이제 그 가장 그 심리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최대한 심리적 효과를 준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오물풍선을 선택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북한이 그동안 이제 무력 도발을 많이 했는데 이 무력 도발은 북한으로서도 피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변 국가들로부터 북한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비춰지는 또 그 과정에서 미국과의 관계도 굉장히 나빠질 수밖에 없고 또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제 북한이 뭔가 좀 그 부정적으로 비춰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이 오물풍선이 오히려 효과가 있다. 우리 삼국시대에 보면 이제 그때부터 연을 날려서 적을 향해서 뭔가 신호를 보내거나 이런 적이 있다. 이런 과거에 그런 저희들이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굉장히 그 21세기 현 시점에서 북한의 이 오물풍선이 위력을 보이는 이 부분은 이제 북한의 새로운 대남 도발의 어떤 그 수단과 방법이 바뀌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접경지죠. 이 대북 관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지역이 바로 이제 파주시입니다. 시장님, 그 파주에서도 많이 이 오물풍선 목격이 됐죠. 당시 상황이 어땠습니까? 예. 지난 5월부터 파주에는 한 11차례 정도 우물풍선이 날아왔고요. 한 총 개수를 한번 파악해 보니까 180개 정도가 날아온 것 같아요. 그 파주시 전역에 지금 해당이 돼 있고 또 한 곳은 보니까 이게 좀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탄현면 쪽이나 이런 쪽에는 그 우물풍선이 떨어져서 산불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 좀 조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우려스러운 거는 이제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시거든요. 여기에 지금 뭐 쓰레기나 이 부분들을 달아서 날라온다고 하지만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이 부분에 굉장히 좀 불안감도 많으시고요. 그래서 좀 잘 좀 조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 저도 기억이 납니다. 처음 그 오물풍선이 낙하됐을 때 이제 밤늦게 안전문자 네네. 요란하게 와서 뭐 놀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주민들이 지금은 좀 안정을 되찾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처음보다는 좀 많이 좀 안정을 좀 찾으신 것 같은데 아직도 그 오물풍선 오면 아직도 안전 문자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국민들이 다 불안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저희가 지금 요즘 더 이제 힘들어진 건 뭐냐면 저희가 이제 그 오물풍선 날아오니까 또 확성기를 틀고 확성기를 트니까 또 그쪽에서는 이 잡음 같은 부분들을 방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우리 그 지역 주민들을 만나보면 그 말씀을 하셔요. 새벽하고 이제 저녁 늦게 이게 되니까 생업에 지장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냥 뭐 금소금 같은 거 막 이제 북에서 이제 그런 게 틀어주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좀 보면 그 지방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좀 한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중앙 정부에서 좀 책임을 갖고 좀 잘 대처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김 시장님 말씀 들어보면 접경 지역 주민들도 북한의 이런 오물풍선 도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최북단 마을 중 하나죠. 민통선 안쪽인 파주시 군내면 통일촌의 이완배 이장님과 전화로 현지 상황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통일청 이장 이완배입니다. 자, 이장님 추석이 다가오는데 올해 농사는 잘 되셨습니까? 올해 여기가 장단면 지역에는 이제 비가 많이 온 관계로 그 재난 지역이 선포돼 있어요. 이 북한에서 오물풍선을 최근까지도 띄워보내고 있는데요. 북한과 인접한 통일촌의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그 통일청은 저 피해가 많죠. 왜 그러냐면은 북한에서 이렇게 저 오물풍선을 내려보내면은 우리 지역의 주민들은 이게 긴장을 해 있어야 되고 또 안보 관광객이 이렇게 이제 뭐 전면 중단이 됐다가 요새 그래도 파주시장인가 그 우리 일사단장이 그래도 그 땅굴이라도 이렇게 견학을 하게끔 해줘 갖고 조금 이제 나아졌는데 전망대가 여태까지 풀리지도 않고 있어요. 자, 불안감이 좀 클 것 같습니다. 통일청에는 몇 분이 거주하고 계시고 주민들은 어떤 얘기들을 주로 많이 하십니까? 그 통일천에는 136세대에 480명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주업이 농업하고 저희 관광업이거든요. 이게 이제 근데 이렇게 일부 관광객들이 이렇게 안 오면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많이 이제 곤란을 많이 느끼고 있죠. 네, 이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자, 교수님, 우리 네.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이제 어쨌든 간에 굉장히 생소한 도발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네네. 앞서도 이제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은 그 오물풍선 도발의 근본적인 의도 네네.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이 배경 자체를 우선 봐야 되는데 이 오물풍선은 이제 북한이 먼저 시작했다라기보다는 우리 측의 이제 대북 민간 단체 일부 단체에서 이제 전단지 살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북측에서 반발을 하고 남측으로 오물풍선을 보내겠다 이런 또 이제 경고를 하면서 북측이 또 내려보내고 또 우리 단체들이 또 북측으로 보내고 또 남측으로 내려온 어떻게 보면 이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게 지금 반복적으로 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이런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 문제에 대한 뭔가 정리가 하나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보면 이제 남북 관계 현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북측에서는 지금 보면 대한민국 우리를 적대 국가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관계를 뭔가 남북 관계를 통해서 통일로 가는 그런 관계에서의 입장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남측은 적대 국가고 교전 국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측과는 대화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북측에 대해서 대화보다는 압박을 통해서 북측을 좀 더 남측이 핸들링하겠다 이런 측면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북 관계가 강대강의 대결 구도로 가고 있는 이것이 이제 근본적으로 지금의 오물풍선을 억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맞대응 성격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그 대북 전단에는 도대체 뭐가 들었고 어떤 내용이길래 북한이 이렇게 좀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봐야 됩니까? 지금 이제 북측으로 보내는 우리 민간 단체들의 그 전단지의 내용들을 보면 대체로 김정은 위원장 가계에 대한 부정적 입장들, 예를 들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 이것에 굉장히 그 부정적인 입장들을 많이 내놓고 또 거기에서 보면 또 남측의 여러 그 한류와 관련된 내용들도 이제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K 한류, K 문화, 컬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담아서 보내는. 그래서 북측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북측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측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게 최고 존엄에 대한 다시 말씀드리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도전 뭐 이런 것들이 가장 북측에서 싫어하는 건데 이걸 이제 정면으로 제기하거든요. 그 단체들이. 그리고 또 북측에서 지금 요즘에 계속 강조하는 것이 이제 그 K컬처랄지 또는 남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제 한류가 북한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좀 나름 부담을 안고 지금 이제 남측의 전단에 대해서
매우 그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 탈북민 단체들이 보내는 대북 전단이요. 실제 북한 주민들에게는 뭐 영향을 뭐 많이 미친다고 봐야 됩니까?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보면 탈북민 단체들이 북측으로 보내는 그 전단지 풍선이 그 굉장히 길게 이제 풍선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북측에서 보내는 그런 동그란 풍선은 아니고 막대형 풍선을 주로 쓰고 있는데 이 풍선이 북측에 도달할 확률은 역시 20%가 안 됩니다. 10개 보내면 한 2개 정도나 이제 북측으로 넘어가게 되고 또 북측에서 보면 이제 이것이 바로 신고가 되게 돼 있습니다. 북측 내에서 이제 주민들의 신고 체계가 이루어져서 그 신고가 바로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실제 북한 주민들이 이 전단지를 볼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다. 그렇지만 이제 그러나 역시 이제 북측의 주민들이 이 전단지에 노출이 아예 안 됐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북한 당국으로서는 굉장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시장님, 이 파주가 이제 북한하고 가깝다 보니까 네. 대북 전단을 그 날려보내는 것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현황이 어떻게 되고요? 또 최근에 대북 전단을 그 날리는 빈도는 얼마나 됩니까? 이 파주에는 6월 5일 날 그 원롱면 그 주기장 주차장에서 한번 날린 적이 있고요. 6월 20일 날 남북중앙교회 뒤편에서 한번 날린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좀 전수조사를 해봤는데 그 파주에서 날릴 수 있는 곳이 한 79곳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게 늦은 밤에 많이 날리거든요. 그래서 좀 대응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한 2번 정도 아마 그 파주에서 날린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때 그 6월 5일 날에는 사실은 처음에 발표됐을 때는 이게 포천에서 날렸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사진을 봤더니 이게 파주에서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그 날리시는 분들도 이게 막 이제 교란 작전 같은 걸 하는 것 같아요. 예, 뭐 파주는 그렇습니다. 그 이제 지난 6월에 네. 그 파주에서 대북 전단 날리는 행위를 시장님께서 이제 좀 제재했다고 예. 들었습니다. 당시 어떤 상황이었나요? 제가 그때 집에서 이제 그 반바지에 반팔을 입고 좀 휴식을 취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급하게 이제 공무원 쪽에서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남북중앙교회 쪽에서 이 차가 와서 지금 날리고 있다. 그래서 제가 얼른 차를 타고 막 부랴부랴 갔더니 한 10시, 밤 10시 30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갔더니 그 탑차를 갖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탑차 안에 보니까 가스통도 많고 거기에 다 준비를 해서 그 풍선 만드는 부분들을 그 기계에 다 있고 그 안에서 이제 만들어서 이제 날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선적으로 이제 제지를 이제 강력하게 했죠. 이거 여기 와서 뭐 하는 짓이냐. 여기서 그래서 이제 실랑이가 좀 벌어져서 강력하게 그때 좀 항의를 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강력하게 이제 항의를 하니까 이분이 그 차 안에 몽키 스패너 같은 게 하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손을 이렇게 잡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한 대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겠구만 이런 표현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가슴이 아팠던 건 이제 이런 거죠. 그 몇 명 때문에 불과 그 탈북민 단체 제가 듣기로는 한 5, 6명으로 듣고 있는데 작게는 52만 파주 시민이 크게는 5천만 국민이 다 이렇게 불안에 떠는 이런 상황을 도래하는 게 과연 맞은 일인가? 이 부분들이 정말 너무 가슴을 좀 짓눌러서 좀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뭐 파주시는 이렇게 강력하게 대응해서 그 대북 풍선에 대해서는 대응할 생각입니다. 그 전단 날리는 행위를 이렇게 저지하고 하면 좀 수그러드나요? 어떻습니까? 예, 다행히 저희가 좀 그렇게 제가도 뭐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후로는 아직은 지금 파주에서는 날린 부분들을 지금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냥 강력하게 저희가 좀 대응할 생각입니다. 자, 교수님, 그런데 말이죠. 네네. 이 대북 전단을 날리지 못하도록 하는 게 사실은 이제 법적 효력은 없는 것 아닙니까? 네네.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이전 정부에서 대북 전단을 날리는 것에 대해서 이제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 국회에서 그
전단을 날리는 것에 대한 이제 제재를 가하는 그런 법률들이 통과가 됐는데 대법원에서 이제 이게 그 대북 전단 날리는 것에 대해서 판례가 대북 전단을 날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건 이제 표현의 자유랄지 또는 북한 쪽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이제 실제 행동 뭐 이런 부분들을 제어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날리는 것에 대해서는 그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는 또 전제가 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김경일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국민들에게 심각한 그 위해가 가해지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단서 조항을 달아서 그것을 이제 제어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대체로 보면 이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우리 그 법적인 부분을 다루는 차원에서 보면 표현의 자유는 굉장히 좀 관대한 편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이제 대북 전단을 날리는 이 단체들에 대해서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구속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시장님 이게 네. 법적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또 시장님께서는 어쨌든 간에 이제 시민들의 안전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야 되니까. 네. 근데 이게 이제 좀 그런 그 모호성 때문에 네네. 강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경기도하고 지금 같이 지금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지금 항공안전법의 그 위반 사항으로 지금 그 수사를 의뢰했고요. 국토교통부에서도 그 기준이 그 풍선을 이제 올릴 때 2kg 이상 되는 부분들은 500만 원 이상의 그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공안전법으로 우선 좀 그 제재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경기도도 좀 특사경이나 기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동원해서 이제 제재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얼마 전에 경찰서를 방문해서 이런 국토교통부의 제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우리 경찰에서도 좀 제재를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교수님 어쨌거나 이제 이렇게 네.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건 이제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대북 전단 날리니까 오물풍선 네. 쏘고 다시 우리가 또 확성기 그렇죠. 재개를 했고요. 자 이러면 북한의 다음 그 도발은 뭐 이게 오물풍선에서 그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많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이 오물풍선은 심리전적 요소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심리전이죠, 사실은. 남북이 서로 이제 어느 쪽을 탓하기 좀 어려운 상황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지금 뭐 남측과 북측의 입장을 우리가 놓고 보면 어느 한쪽만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사실은 우리 전단을 날리는 단체도 이제 중단을 해야 되고 북한에서도 오물풍선 날리지 않는 게 맞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좀 이게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 남북이 이건 자제해야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 문제는 뭐냐면 이제 미국 대선이 11월 달에 있습니다. 며칠 사실 남지 않았거든요.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사실상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이제 북한이 뭔가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켜야 된다. 이게 북한의 입장일 겁니다.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이 좀 더 북미 관계를 푸는데 좀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의 실패 이것을 부각시키려고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대미 강경 드라이브 특히 미국 대선 이전에 북한의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또는 인공위성 발사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통해서 미국을 압박하고 주변 국가 또 남측을 또 압박하는 이런 행동들을 할 가능성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핵실험까지 갈 것이냐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은 이제 심리전적인 이런 정도이지만 앞으로 북한의 행동은 좀 더 강력한 그 군사적 충격을 주는 그런 도발로 갈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11월 미 대선을 이제 언급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은 이제 일반 그 쓰레기 풍선에 매달아서 이제 날려 보내는 건데 네네. 혹시 이제 여기다가 네네. 뭐 유해 물질 같은 것들을 네.
날려 보내면 그건 또 약간 다른 차원의 문제지 않습니까? 뭐 그럴 그렇습니다.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거 남북 관계는 거의 이제 파탄난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물론 지금 현재 남북 관계가 다 막혀 있습니다. 지금 통신 자체도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남북 간에.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이제 북한이 생물학 또는 화학 관련된 물질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날리거나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거의 전쟁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안 가야 된다.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북측에 대해서 계속 압박을 가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실제 그 북한의 행동이 여기서 더 나아가게 된다면 남측의 또 다른 또 강한 또 대북 군사적 행동, 또 북한의 행동, 남측의 행동 이런 과정에서 휴전선이나 또는 그 서해 NLL 지역에서의 우발적 돌발적 사태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남관계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이게 확실히 북한이 이 체제를 위협하는 남쪽의 행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한 4년 전이었나요? 그 2020년에 그때도 아마 제 기억에는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 문제 삼아서 그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 폭파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네. 장면이었는데 그때 정부의 대응은 어땠나요? 그때는 이제 정부가 당시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인데요. 그때는 우리가 북측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분명한 규탄을 하고 거기에 대한 북측의 행동을 압박하는 그래서 뭔가 북측을 상당히 압박하는 그런 행보를 보인 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똑같은 형태의 어떤 대응을 했다기보다는 좀 더 대화로 문제를 풀어보자는 그런 입장들, 그런 신호들을 계속 내보냈던 게 사실입니다. 연평도 포격이나 연천 총격 도발, 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응을 했죠. 과거에 보면은 이제 거기에 맞대응 차원에서 우리 K9 자주포가 북측에 이제 그 특정 지역에 타격을 가하는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북측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똑같이 행동을 하는 측면이 있었고 또 남관계를 고려해서 남관계의 발전을 위한 좀 더 우리의 유연한 자세가 또 북측을 향해서 또 우리의 입장들이 전달되는 그런 강원 양면 전략을 썼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뭐 이번 정부에서는 그 대북 정책이 뭐 더욱 강경한 건 분명한 것 아닙니까? 네. 이 국방부 내에 보면요, 이 기존의 북한 정책과를 대북 전략과로 이렇게 이름을 바꿨던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의도를 분석해 봐야 됩니까? 지금 보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남관계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입장, 우리 정부의 입장은 굉장히 강경적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대통령께서 이번 8.15 경축사에서도 북측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강한 발언을 했거든요. 또 그동안 계속 일련의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나 정부 당국의 입장들을 보면 북한에 끌려가지 않는다. 오히려 북한을 남측이 끌고 간다. 뭐 이런 그 입장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 내에서도 보면 대북 정책이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이제 북한을 어떻게 남측의 입장대로 북한을 끌고 갈 것이냐. 이제 대북 전략이라고 하는 쪽으로 이제 전환한 겁니다. 그것은 남관계에서 대화나 이런 쪽의 방점보다는 북한을 강하게 압박해서 남측이 우리 대한민국이 그것을 북한을 끌고 간다. 뭐 이런 입장들을 담은 뭐 그런 차원에서의 그 대북 전략과 우리가 이제 하나로 이건 이제 하나의 예를 든 것입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통일부나 또는 대통령실이나 또는 국방부 외교부의 입장들을 보면 대체로 북한에 대해서는 압박이 주로 기조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와 북한을 중심으로 한 국제 정세의 변화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과정에서 그 러시아와 북한의 동맹이 이제 강화되는 양상이에요. 네. 이런 상황이 그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아도 무방합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장기화되면 될수록 남관계나 한반도 정세에 많은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사실 지금 유엔이 지금 북한에 대해서
2018년도 이후로 굉장히 강한 2017년도 이후로 강력한 제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 들어가는 모든 어떤 경제적인 또는 북한이 군수 물자화시킬 수 있는 모든 물품들을 다 차단하고 있고 북한이 외부로 수출도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역설적으로 북한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줬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러 관계가 굉장히 밀착되고 북한산 포탄이나 이런 북한산 무기가 러시아로 넘어가는 게 지금 거의 지금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그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러시아로부터 북한으로 들어오는 뭐 식량이랄지 또는 여러 물품들 그리고 고급 군사 기술들 이런 것들이 지금 북한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사실상 북한은 러시아와 관계 속에서 좀 더 지금의 어려운 상황들을 좀 돌파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려운 상황들을 버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러시아로부터 받는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은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의 전쟁이지만 사실상 남북관계나 한반도 정세, 동북아 정세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 구도가 보다 고착화되는 이런 것도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과거 정부에서 추진해 왔던 남북 경협 이거 다 이제 중단이 됐습니다. 네네. 사실은 이제 11월 미국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도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은데. 네네. 고 미 대선 결과가 이런 남북 경협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을 하세요? 그게 이제 직접적으로 바로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이제 어쨌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감 있게 자신이 문제를 풀어가겠다 이런 입장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북미 관계의 개선 이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좀 더 이제 그 북한이 대화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반대로 이제 해리스가 지금 만약에 지금 대통령이 되게 된다면 지금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또 대동북아시아 정책을 계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는 현재 상태를 돌파하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것 같고 또 물론 뭐 해리스가 될 경우에 대해서도 이제 대응을 하겠죠. 어쨌든 북한으로서는 미국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북미 관계를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향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자, 시장님 이제 사실은 이제 파주시는 네. 우리 북한의 개성공단과 연결되는 이제 대북 관문 역할을 해왔는데 네네. 확실히 이게 남북 관계가 좋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지역에서도 분위기 차이가 많이 나죠. 어떻습니까? 분위기 차이가 확실히 많이 납니다. 예전에 이제 그 파주가 이제 지리적으로 남북 그 경협이나 기타 협력할 때 그 관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2018년에 관계가 계속 좋았을 때는 지역 경제가 굉장히 활기를 띠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그 핵심적인 도시가 그때 문산읍인데 인구가 한 5만 한 3, 4천까지 늘어났다가 지금은 한 4만 7천, 6천까지 계속 지금 인구가 빠지고 있고요. 지역에 암만 해도 그 지역의 그 활기를 좀 많이 잃었죠. 예, 그래서 그때 당시를 이제 회상해 보면 일자리도 많이 생겨났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그 기업들도 많이 와 있고, 뭐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부분들이 닫혀버리니까 암만 해도 지역에는 좀 활기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장님 말씀처럼 네. 그때 남북 관계에 따라서 사실은 그 지역 경제까지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접경 지역이다 보니까 정부도 이제 이 접경 지역을 위해서 그 평화 경제 특구 이런 정책들을 마련했잖아요. 네. 평화 경제 특구는 뭔지 또 파주시는 어떻게 준비하는지도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그 평화 경제 특구는 그러니까 남북이 같이 이제 그 경협을 통해서 경협을 통해서 함께 번영하자는 그런 그 모토를 갖고 출발한 법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장 어려운 게 북한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중첩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군사시설 보호법, 또 하나는 수도권 정비법, 이 두 개를 그 중적 규제를 받고 있어서 저희가 뭐를 하나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평행제 특구법이 되면서 이 법으로 해서 이 수도권 정비법하고 군사시설 보호법을 좀 우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 파주시에는 이게 그 게임 체인저의 역할도 할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서 지역 우리 그 파주 시민들의 그 기대가 엄청 큰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파주 시민들은 또 그 시민 추진단도 좀 만들어서 뭐 시민 공청회 뭐 그다음에 뭐 그 시민회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금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제 그 아직도 단계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통과해야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통일부도 좀 통과해야 되는데, 요 근래 좀 안타까웠던 게 통일부에서 조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중앙정부의 의지거든요. 근데 그 중앙정부 의지가 조금 좀 식지 않았나 했었는데 얼마 전에 국회에서 최단 시간 내에 빨리 좀 통일부 장관께서 잘 해보겠다고 말씀하셔서 파주시는 아주 기대가 아주 큽니다. 자, 교수님 이제 이 평화경제특구법에 이 예. 파주 같은 접경 지역이 거는 기대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게 성공하기 위한 전제 조건, 또 기대 효과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이제 평화경제특구와 관련된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상 이제 한반도 정세가 이걸 뒷받침해줘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남관계가 지금과 같은 강대강의 대결 구도에서는 이 특구라고 하는 것 자체에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우리 정부의 의지 그다음에 북한 당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남관계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의지를 보일 때 이 평화경제특구법이 실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 접경 지역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뭐 지금은 파주 같은 경우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만 대체로 뭐 연천이나 또는 뭐 주로 그 동부전선 같은 경우는 특히 더 낙후되어 있는데 이 지역들의 발전을 위해서는 뭔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또 지방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이 평화경제특구법의 의미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다만 이제 여러 환경과 조건들이 이것을 뒷받침해 줘야 된다는 것에서 우리가 좀 더 중앙정부나 또는 국가적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님 어렵게 스튜디오에 모셨기 때문에 파주시 현안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초입니다. 그 파주의 대중교통 지도를 확 바꿔놓겠다. 네. 이 포부를 밝히시면서 네네. 그 이제 그 근거가 예.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 예. GTX죠. 올 예. 연말에 A 노선이 이제 개통이 됩니다. 요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GTX는 이제 저희 파주시의 의미는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광역 교통망을 하나 갖는다는 이제 가장 큰 의미가 있고요. 이제 GTX가 개통되면서 전 그 수도권에 일일 생활권이 가능하지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12월 말에 지금 개통 예정인데 12월 개통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대중교통 체계를 전부 다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파주가 권역이 되게 한 3개의 권역으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전 권역은 대중교통 체계를 이제 어떻게 바꿀 거냐면 15분 내에 GTX역에 도달할 수 있게. 그다음에 금천 권역은 30분 안에 도달할 수 있게. 그다음에 문산, 적성, 파평, 법원 이쪽은 한 50분 안에 GTX에 도달할 수 있게 만들 거고요. 4개의 노선은 신설을 할 거고 마을버스나 시내버스 신설을 할 거고 한 40대 정도도 좀 증차를 시켜서 원활하게 촘촘하게 그 교통을 그 GTX 중심 체계로 바꿔놓을 생각입니다. 자, 최근에는요, 파주시가 선도한 정책이 네. 그 경기도는 물론이고 정부에서도 굉장히 호평을 받은 게 있습니다. 네. 바로 이 파프리카 네네네. 불리는 학생 전용 통학버스 정책입니다. 지난주에는 의정부도 이거 예. 했더라고요.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도 있는데 요거 어떻게 시작이 됐고요? 어떤 성과들이 있었습니까? 파프리카는요. 제가 좀 참 어렵게 한 겁니다. 이게 왜 어려웠냐면 실제로 이제 지방 정부에서 이거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방 정부나 교육청이나 이 관은
버스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버스 운송 사업법에. 그래서 어디가 할 수 있냐면 학교장만 할 수 있거든요. 학교장 그래서 이제 학교장님들을 처음에 좀 만나 뵀는데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일이 과중하고 이 부분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셔서. 근데 항상 그 통학할 아이들 등하교 때 가보시면 학교 앞이 인산이랍니다. 거기에 차량도 엄청 많이 와 있고요. 애들도 그렇고 버스는 어렵고 그래서 고민을 했었어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한 1년여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한번 돌파해보자 이거를. 지방정부에서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저희가 1년여 준비해서 무슨 방법을 찾아냈냐면 한정면허를 여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노선을 갖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그래서 파주시가 이제 이 학교 그 주변에 이제 승하차장을 만들어서 그래서 노선을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이걸 해놨더니 반응이 폭발적이세요. 학생들도 좋고 학부모님도 좋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파주시에서 이제 어느 지자체도 못했었는데 지방정부도 못했었는데 이게 되다 보니까 이제 전국에서 하겠다고 지금 그래서 좀 벤치마킹을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의정부가 아마 곧 할 것 같고요. 저희 파주시도 지금 신도시 내에서 했었는데 내년 하반기에는 북부권역까지 늘려서 파주시 전역을 지금 그 파프리카로 가지 등하교 시스템을 넣으려고 합니다. 이름도 잘 지으신 것 같아요. 네. 자, 김경희 시장께서는 또 이 인허가 행정 혁신 네네. 굉장히 중요하게 좀 강조를 하셨습니다. 네네네. 257 제도 예예. 적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제도입니까? 그 제가 이제 2년 전에 시장 취임하면서 생각한 게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파주시 행정이 바뀌었음을 어떻게 우리 시민들한테 알릴까 그 고민을 했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시민이었을 때 돌아보니 인허가가 굉장히 늦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늦을까? 그래서 좀 빨리 해보는 방법을 좀 찾자 해서 시작을 했던 계기고요. 그 257 제도는요 이런 겁니다. 이제 이틀 안에 서류를 받고 5일 안에 그러니까 전 부서에 회람 돌린 부분들을 받고 7일 안에 가부 간에 결정을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7일 안에 된다 안 된다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줄고요. 그다음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빨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반응이 상당히 좋으시고요. 그래서 지금 고민스러운 건 딱 하나가 또 생겼어요. 이게 시민들을 위해서 했는데 이게 가운데 보니까 측량 업하고 또 이제 건축사 사무소가 있는데 가운데서 저희가 빨라지긴 했는데 아직 이제 두 단체가 아직은 좀 속도를 못 맞춰서 좀 안타까움이 있으나 지금은 이제 훨씬 좀 정착돼서 굉장히 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7 보름 안에 이제 모든 걸 다 해결하는 거는 14일. 아니죠. 257이니까요. 7일 안에. 7일 안에. 예, 이틀 안에 그렇게 서류를 받아서 그 관계 협의 볼 게 많거든요. 그럼 이제 그 이틀 안에 다 보냅니다. 그러면 그 보낸 거를 각 부서에서 5일 안에 다 받아요. 그래서 7일 안에 가부간에 결정을 내서 알겠습니다. 건축주한테 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아마 굉장히 빨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257 제도 이제 하고 나서 건축주들이나 이제 한번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한 99% 이상이 만족한다는 그 결과가 좀 나왔어요.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제 네. 민선 8기 이제 4년 임기 중에 절반이 네네. 지났어요. 이제 남은 후반기 임기 2년이 이제 지난달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아직도 이제 뭐 해야 될 일이 많으시겠습니다만 특별히 어떤 점 좀 요거는 꼭 하고 싶다든가 뭐 이런 말씀 있으면 끝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그 시정 그 캐치프레이즈가 시민 중심 더 큰 파주입니다. 그래서 시민 중심은 제가 우리 시민을 항상 주인으로 생각하고 소통하면서 앞으로 가겠다는 그 제 각오를 말씀드린 거고 더 큰 파주는 저희가 100만 자족 도시를 만들겠다는 그 캐치프레이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100만 지금
한 53만 정도 인구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정주 여건을 잘 만들어서 일자리가 있고 그래서 100만 자족 도시를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러 이제 정책 가운데 특히 이제 이 남북 관계 이거 빼놓을 수가 없어요. 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제 대북 전문가로서 교수님 장기적인 관점에서 네네. 남북이 서로 좀 화합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은 뭐가 있을지 네. 이거 끝으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제 남관계와 관련돼서 뭔가 좀 희망적인 그런 미래가 좀 안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남측을 적대 국가로 규정을 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이제 북한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그래서 강대강의 이 대결 구도가 지금 여전히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뭔가 그 장밋빛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 이렇게 봐지고요. 우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남관계를 관리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에서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휴전선 선상에서의 우발적인 돌발적인 사태, 또 그 NLL 선상에서의 그런 상황들을 관리하는 것이 우선 기본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 지금 미국과 일본과의 협력, 특히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것을 아주 튼튼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또 중국, 러시아의 관계도 우리가 좀 풀어가면서 북한의 지금 여러 지금 대남 강경 도발할지 이런 것들을 좀 관리하는 그걸 통해서 좀 새롭게 남관계를 좀 변화시켜가는 이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보면 이제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남관계가 좀 출렁거릴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잘 대응을 하면서 나아간다면 남관계를 그렇게 우리가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좀 더 우리 정부 당국에 유연하고 적극적인 남관계 관리, 대북 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헌법상 대북 전단을 날리는 행위를 규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북한은 이런 대북 전단에 대응해서 남쪽으로 오물풍선을 날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대응해서 우리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고 있고요. 자, 올해 남북 관계도 그야말로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는 형국입니다. 정치권은 물론 우리 국민들도 조금씩은 대북관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과연 남북 관계 개선이라는 의미가 갖는 정의는 무엇일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위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